자, 여러분들 설악산 이용하신 적 있죠? 뭐 대청봉에 올라가셔서 집 지어놓고 내려오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활용한 거, 있는 그대로 변화를 가하지 않고 그걸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설명을 했는데 실은요, 이 보존은 따로 배울 건 없네. 외형의 변화가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활용만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것은 적극적 이용에 관한 개발을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요, 항상 우리가 개발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난개발이라는 거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높아요. 그러면 난개발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개발행위 중에서 난개발에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난개발과 무관한 행위는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과 허용되는 종류가 뭔지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학습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난개발은 그럼 도대체 뭐예요? 난개발이라는 것은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이 서로 연계가 되질 않는 걸 난개발이라고 합니다. 한때 우리 대한민국 땅 덩어리에서 용인이 난개발 지역의 대명사가 된 적이 있었는데, 자, 아파트 건설은 이미 끝나서 입주까지 다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로 확장 사업이 좀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서울로 출근하는데, 자, 차 타고 갑니다. 10km 가는데 2시간 걸렸어. 걸어갑니다. 10km 가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를 난개발이라고 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난개발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난개발 막으려면 어떡하죠? 이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을 서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연결을. 그래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하는 것들이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내용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배우는 게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걸 배웁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투기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걸 막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토지의 실수요자가 마음껏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투기하는 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도하에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토지 이용 파트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거죠. 개발행위에 관계되는 것 하나, 토지거래 허가에 관계되는 것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국토개혁법의 가장 기본 뼈대 구성은 일단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자, 법률 적용 대상은 국토 전 부분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수립된 계획에 맞춰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획 수립 파트에서 학습해야 될 내용 중에는 첫 번째가 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세 가지 계획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계획의 내용 중에서 용용 기도 지입이라고 말하는 구체적 내용이 있더라, 그 말인 거죠. 구체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파트 넘어왔을 때 두 가지 형태로 개발행위에 관한 것과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것, 이렇게 두 가지 구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있는데 이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실제 도로 건설한 사업도 같이 배웁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 결정상의 네 번째가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라고 돼 있죠. 그 중에서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나타나고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에서 정비사업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개발사업은 여러분이 나중에 도시개발법에서 학습하시고요. 정비사업은 나중에 정비법에서 배우실 내용입니다.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신도시 건설하는 거야. 예를 들어 세종시처럼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을 개발사업이라고 그러고요. 정비사업은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재개발사업이다, 재건축사업이다 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그게 정비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칭해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관리계획 결정으로부터 모든 게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게 말하는 이제 국토개혁법의 가장 기본 뼈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틀을 조금 알고 그 내용들을 하나씩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간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 용어에 관한 얘기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개정 전, 몇 년 전인지 이제 신경 쓰지 말고, 개정 전, 개정 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쭉 바뀌네요.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앞뒤 차이점이 뭔지만 한번 보실랍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구운이라는 단어 하나 더 끼워 넣기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예전부터 어떻게 쓰였냐면 한번 봐봅시다. 예를 들어 이 기본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그 다음에 연천군 군기본계획, 예전부터 지가 다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는 표시가 됐는데 군이 빠졌다고 했어. 그래서 군수님들이 싫은 소리 한마디 하신 모양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군자 넣어드렸어, 군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 편히 안 들어 읽으세요. 저는 이렇게 읽어보고 싶어요. 시군의 차별이 없습니다. 시군의 차별이. 아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의 편의상으로도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시험 공부하는 과정에 모든 조문에 진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게 빠져서 틀렸다 그럴 일은 전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 거든 뒤에 거든 여러분이 입에 읽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이렇게 쓰임이 있구나라고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게 과거는 1종이다 2종이다 분류가 있었어요. 자, 1종은 도시적이란 용도 지역이고 2종은 비도시적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 안에 지정될 때는 2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종이든 2종이든 둘 다 결론은 지적의 목적이 개발 목적이거든요. 바로 개발 목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구별의 실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다만 과거 2종에 해당되는 것, 비도시적에 한해서만 따로 적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따로 써주겠답니다. 도시적 외에 지정된 이렇게 따로 써주겠다는 거지.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제 뭐 굳이 1종, 2종, 도시, 비도시 따지지 말고 어떤 특정 지역을 개발구에서 지정하는 것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용어 벌써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알게 되면 편의성 있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바로 그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승인이란 단어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을 감독하는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승인이라는 의미를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하급행정청이 뭔가 행정일을 하는 과정 속에 상급청으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다 그 얘기죠. 근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무언가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 속에 승인을 받고 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승인받도록 돼 있다는 겁니까?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과정에서는 누구한테 승인받죠? 시도지사. 이렇게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행위하는 과정 속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X. X인 줄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인이란 단어 하나만 알아도 상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계획을 수립해서 너한테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계획 수립 주체가 시장님이었어요. 그러면 승인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도지사. 그걸 꼭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승인이란 말의 쓰임새 자체의 의미만 알아도 그건 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 하나. 두 번째는 수립 기준이나 작성 지정 기준이란 게 있게 되는데 이걸 항상 누가 정하느냐?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앞에 강의에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공포의 공법이랍니다. 공포라는 것 자체가 양의 방대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양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죠? 양 줄이는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공부 안 하면 양 줄어. 근데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시험을 봅니까? 그 양 줄이는 방법 봅시다. 우리 지금 공법 전체적으로 수립기준, 지정기준, 작성기준에 관한 내용이 15번 넘게 나와. 근데 다 결론이 뭐야?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계획이다, 무슨 내용이다, 이걸 왜 따집니까? 따지지 마세요, 그냥. 일단은 수립기준, 작성기준, 지정기준이라는 단어가 문장에 나타나면은 끄트머리 가서 누구 찾으면 돼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시험 공부에 하나 요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봅시다. 각각의 관할구에 관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요, 세상 굉장히 살기 편할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도 단순할 거예요. 모든 우리 시장님이 다 한다는데 그 누가 할 건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두 군데, 세 군데 걸쳐서